우리가 완결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만화를 아직까지 기억할 수 있는 건 수십 화에 걸쳐 쌓아온 모든 빌드업이 단 한 장면에서 폭발하는, 말 그대로 만화의 모든 걸 표현하는 명장면 때문일 겁니다. 단 한 컷의 수초의 움직임을 응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만화라는 매체의 특수성 덕분에 잘 만들어진 한 장면엔 그 어느 매체보다도 강력한 순간을 각인시키는 힘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만화가들은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한 장면을 그려내기 위해 만화 전체를 설계하기도 하는 등 본인만의 그 장면을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공을 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웹툰 속 명장면들을 알아보고 그 장면들 속 연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오늘 주제에서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오시죠. 어떤 장면을 원픽으로 꼽으셨는지. 제가 뽑은 원픽은 어느 날 이제 비 오는 날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답답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는데 왜 고백 안 하냐, 약간 이렇게 먼저 선수치네. 저 장면 그리려고 거의 시즌 1을 그린 거거든요. 별이삼샵 1부는 작중의 모든 전개가 지수원의 고백으로 수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장면을 연출하는 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별이삼샵처럼 만화 전체가 특정 장면에 수렴하는 방식은 잘만 연출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요. 못난이 밤톨 주인공 지수원과 학교 최고의 퀸카인 설여림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약 100화가량의 빌드업을 통해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 데 성공하고 일부 최고 빌런 최기량의 퇴장과 동시에 등장한 설여림 최고의 라이벌 원수지를 등장시키면서 긴장감을 엄청나게 고조시킵니다. 전 아직도 이때 독자들의 반응이 기억나는데요. 사실 이게 만화 구조상 당연히 설효림이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작가님이 수지에 대한 빌드업과 설정을 정말 철저히 쌓아두셔서 설효림파와 원수지파가 나뉘어져서 과연 누가 히로인이 될 것인지 토론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인물의 맹활약으로 설효림이 지수원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납득시키고, 그렇게 설효림도 지수원을 좋아한다는 걸 확인사살시키면서 142화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호 작가님은 신의 한 수를 두죠.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에피소드는 설효림도 지수원을 좋아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걸로 끝났어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일부의 마무리는 그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했죠. 물론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설효림이 먼저 말을 걸어서 지수원의 고백을 발안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장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최기량과 원수지가 스토리라인에서 아웃된 덕분에 지수원과 설효림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고, 얼마 안 가서 고백할 거라는 전제를 깔아둔 뒤에 앞으로의 전개를 감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썸에 가까운 단계에 접어들자마자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반박자 빠르게 고백 씬으로 넘어가는 이 연출이 등장하죠. 만약 여기서 고백을 조금이라도 미뤘다면 독자들은 어느 정도 고백에 대한 가드를 한 상태로 작품을 감상하게 되고, 그럼 이 고백 장면의 충격은 이 정도로 전달되지 않았을 텐데, 독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가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연출을 한 뒤에 바로 고백을 박아버린 덕분에 이 장면의 폭발력이 더없이 강력하게 다가왔죠. 게다가 분명 고백은 수원이가 했지만 효림이가 먼저 고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대사는 정말 이 두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씬이었습니다. 이런 연출은 완급 조절이 진짜 어려워서 자칫 잘못 쓰면 급장애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현호 작가님은 약 10년의 연재를 통해 쌓은 짬으로 140화가량의 빌드업을 터뜨리고 작품을 함께 본 독자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선물해줬습니다. 이런 연출은 작가님이 연재를 오래 해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할 줄 알고 또 거기서 반전을 때릴 생각까지 가능해야 나오는, 말 그대로 작품의 흐름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여유와 노련함이 있어야 가능한 정말 예술적인 장면이죠. 작품 외적으로도 점점 입소문을 타던 별이삼샵의 인기가 2화를 기점으로 대폭발해서 단숨에 최상위권으로 수지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이렇게 단행본까지 소장하고 있죠. 또 웹툰 애니메이션 유튜버 슈토리님이 이 장면을 짧게 영상화시킨 것도 있는데요. 진짜 꼭 한번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미쳤어요 이거. 수원이랑 효림이 그리고 수지의 이야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때는 2020년. 저는 웹툰에 대한 권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작품을 봐도 끌어오르는 느낌이 없었고 이대로 만화 자체에 흥미를 잃어가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더복서는 옴니버스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편 만화를 주로 그려오신 작가님답게 짧은 에피소드 구성을 엮어서 장편으로 만든 듯한 구조로 여러 챔피언들이 등장해서 인간과 삶, 죽음에 대한 메타포를 담은 전개를 보여주죠.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유 자체가 작중에선 죽음을 상징하는 먼치킨이기 때문에 정말 시원시원하게 전개되면서도 상대의 서사는 서사대로 잘 만들어서 감동까지 주게 만드는 인디 작가로서의 개성 넘치는 연출과 상업 작가로서의 히트 코드를 모두 지킨 육각형 웰메이드 작품으로서의 입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니어 웰터급 챔피언인 유토 에피소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 라이트급 챔피언인 장 에피소드의 감동적인 마무리 이후 초반에 등장한 사이드 캐릭터 인제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요. 인제 자체가 노력형 약골 캐릭터인 만큼 원래 주인공인 유에 비해서 재미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6주간 인제 에피소드가 계속되고 다시 본 스토리로 돌아와서 또 다른 노력형 챔피언인 유토 에피소드가 시작되죠. 새로운 챔피언인 유토의
유도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의 챔피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따라가는 전개가 약 8주간 이어지는데, 이전의 인제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먼치킨 주인공 유의 존재가 배제되는 노력파 주인공의 전개는 주간 연재로 지켜보는 입장에선 슬슬 루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더복서의 엄청난 빠돌이인 저조차도 이때 미리 보기를 잠깐 하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마침내 유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다시 오락성이 가미된 전개가 펼쳐지지만, 이전에 장 에피소드가 워낙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로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지켜봤죠. 그리고 그렇게 50화를 영접하게 됩니다. 전 아직도 이 화를 보면서 느낀 충격이 생생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 보고 나선 앉은 자리에서 연신 감탄했죠. 단일 에피소드에서 이 정도의 폭발력이 가능한 건가? 하고요. 서사를 그린다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았고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서사를 그저 설정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한 장면의 폭발을 위한 밑거름으로 기능하도록 쌓을 수 있냐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과거 이야기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더복서가 약 2달에 걸쳐 쌓아왔던 건 단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라 오직 이 장면의 폭발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유토 에피소드의 구성은 하나의 소녀 만화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주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하죠. 다케다 유토라는 인물의 노력,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 인물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유토를 주인공의 포지션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선 절대적인 시간의 투입을 통한 독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작가님 또한 그걸 알았기 때문에 2달 동안 유토의 성장기를 그려냈던 것이었죠. 마침내 유토의 모든 기량이 만개하면서 유를 몰아붙이는 데 성공할 때 독자들은 마치 소년만의 주인공이 각성하는 듯한 쾌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3달간 주인공의 자리를 넘겨줬던 유가 단숨에 이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등장합니다. 이 순간 이 작품의 주도권이 유에게 넘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더블 주인공 체제에 돌입하죠. 이 덕분에 독자들은 소년만화 주인공의 각성, 그리고 그 주인공이 곧바로 최종 보스에게 패배한다는 충격, 그리고 본 주인공이었던 유의 폭주라는 3연타를 맞으면서 에피소드를 끝내게 됩니다. 주인공에 의해 강제적으로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듯한 이 감각, 재밌다보단 놀랍다에 가까운 연출이었죠. 저는 이 에피소드를 너무 좋아해서 단행본으로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페이지만으로 작업한 뒤에 스크롤을 재편집한 작품인 만큼 정지훈 작가님 특유의 사치스러울 정도로 양면을 자주 사용하는 이 전장 연출 덕분에 이 장면의 임팩트가 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디 만화가의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오락성까지 화끈하게 생겨가는 이런 연출이야말로 한국의 만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중에 하나를 제시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자, 캐슬. 월드컵까지 있을 정도로 명장면이 넘쳐나는 만화지만 저한테 캐슬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단연코 48화에 이 장면을 뽑을 겁니다. 캐슬이 2부에 접어들면서 주요 인물들의 전투가 잦아지고 그에 따라 2부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은 대부분 캐릭터의 전투력과 위압감을 보여주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리전이나 구화전 같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48화의 이 장면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캐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서사를 쌓은 뒤에 폭발시키는 가장 전통적인 드라마적 연출이죠. 이 장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캐슬 1부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장면은 유우성의 첫 등장인데 왜 이렇게 생겼죠? 네, 아무튼 유우성 맞습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등장한 유우성. 2부에서도 교류회 후 백이 본부를 찾아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하네요. 그리고 서진태와 최후의 결전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펼치는데요. 일부는 어느 정도 우연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2부에서는 분명히 유우성의 이 장면을 머리에 그려두고 작업하신 게 확실해 보이죠. 아무튼 2부의 중간 보스격 포지션인 화진과의 전투에 돌입하면서 유우성이라는 인물의 캐릭터성 또한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유우성이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부치로 치장한 바퀴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춘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부모에게서 모두 버림받은 채 타국에 버려지고 배우 활동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했지만 누구보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과거를 겪으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됩니다. 그 뒤로 자신이 믿던 세상을 부정하고 수지타산이 맞는 인간관계만 맺어가면서 결국 아시아 3대 세력으로 성장하기에 이르죠. 이 성장 배경이 그를 참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유우성은 태생적으로 나쁜 인간이 아닙니다. 그저 불운의 악재가 겹친 뒤 세상이 마음을 닫은 불행한 아이를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우성은 세상을 부정하기로 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고 본인은 그걸 늦게 깨달은 것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비참한 태생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면서 악착같이 기어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또 다른 운명의 굴레 속에 가두게 되죠. 누구보다도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인간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사람을 너무 믿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와도 같은 본성이 남아있는 유우성. 이런 그에게 서진태와 김신의 관계는 스스로의 세상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들이워도 끝까지 서로를 믿어주는 둘의 관계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세상에게 버려지고 이속만을 챙기면서 살아왔던 유우성의 태생과 그가
선택한 운명을 더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리고 진태와 생사결의 대결을 펼친 후 마침내 그를 떨쳐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떠올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파도에 스스로를 던지고 무슨 수를 써서든 살아남는 유우성의 방식, 그게 바로 본인이 세상에, 운명에 저항해왔던 방식이라는 걸요. 지금 문을 닫는다면 그에게 남은 건 또다시 스스로를 부정하는 삶뿐입니다. 하지만 문을 연다는 건 곧 죽음의 발을 디디겠다는 뜻,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놓은 외통수나 다름없었죠. 결국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는 밑바닥에서 뒹굴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퀴벌레일 뿐이었습니다. 허탈감, 초연함, 무력감이 모두 섞인 표정으로 그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엽니다. 다시 한번 그는 세상을 부정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파도에 몸을 던지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유우성의 서사를 호소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대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엘리베이터라는 미장센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물리적으로 열어버리는 영화적인 연출, 그와 동시에 오직 만화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의 표정을 각인시키는 이 컷과 함께 유우성의 테마색인 청록색의 조명을 화면 전체에 깔아버린 만화적인 연출 기법까지 유우성의 삶을 단 한 컷에 응축시킨 서사적으로도 완벽했고 연출적으로도 완벽했던 캐슬의 수많은 명장면들 중 독보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단연 최고의 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격기 3번은 정말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 웹툰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만 마치 체인소맨 같은 아이코닉한 일본 만화처럼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격삼의 팬보이를 자처하면서 특유의 화풍과 연출을 따라하고 웹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유독 격기 3번만큼은 좋아하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죠. 패러디 짤로도 거부감 없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격기 3번이 특별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락 정신에 있는데요. 만화라는 매체의 근본을 계승한 화풍과 연출 방식에다 기존 웹툰의 규칙에 대항하는 반항아적인 태도 덕분에 주류 웹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독자들을 격기 3번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스턴트화 되어가는 현 웹툰 트렌드의 염증을 느끼고 만화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예술을 쫓아다니는 만화 유목민들의 결집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격기 3번이 유독 광신도에 가까운 팬층을 가진 이유도 격삼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른 웹툰과는 다른 진짜 만화를 소비하는 특별한 독자가 된 것만 같은 허영심과 자부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격기 3번이 단순 폼 잡는 용어로 보는 만화냐? 절대 아니죠. 애초에 앞에 나온 전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껍데기만 다르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격기 3번이 이 정도로 큰 반향을 가지고 온 건 껍데기만 클래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웹툰과 차별화를 해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내공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기 3번이 본격적으로 이런 포지션을 가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역광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격기 3번이라는 만화에 깊이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넓히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격기 3번이 중간에 본격적으로 장르를 틀기 시작하면서 주지태의 성격엔 극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착한 주지태로는 주대각에 다가갈수록 고조되는 가학성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무작정 지태를 나쁜 성격으로 만들면 될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격기 3번은 기존의 전개를 부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학 작가님이 한 선택은 무작정 1차원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까지 쌓아온 선량한 주지태의 캐릭터성을 소모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이는 주지태에게 어마어마한 입체성과 폭력의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해줬고 작품에 대한 몰입감을 극대화시켰죠. 주인공의 타락은 자칫하면 너무 달라진 모습 때문에 기존의 독자층을 다 잃어버리거나 만화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면서 이전의 전개가 다 스킵해도 상관없는 쓸데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기가 쉬운데, 이학 작가님은 특유의 폭력과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 덕분에 이전의 모든 전개를 한 인간의 자아가 구축되는 과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만화의 중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공적으로 방향성을 바꾸는 데 성공했죠. 게다가 굴다리라는 이질적인 배경을 사용한 덕분에 현실 세계의 규칙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가학성을 가미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고, 흑화한 주지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전의 주지태를 모르는 캐릭터만이 등장하기 때문에 독자들도 같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작법의 기술이 들어간 부분이죠. 단순히 작품의 오락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캐릭터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이전의 내용을 알아야 납득이 가능한 캐릭터 디벨롭먼트의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경이로운 템포 조절력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미 너무 대단한 작품이었죠. 그리고 역광 에피소드에 돌입하면서부터 격기 3번은 본격적으로 주지태를 소모하게 됩니다. 굴다리에 들어올 때부터 주지태는 이미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였지만 역광 에피소드에서 주지태의 변화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작화와 연출 버프를 받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기게 됩니다. 단순히 주지태가 나쁜 길로 빠졌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본격적인 인상을 주게 됐죠. 이 역광 에피소드는 격기 3번의 입소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마추어건 프로건 할 거 없이 격기 3번의 팬컬러부터 시작해서 액션 연출, 해칭, 대사 등등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격기 3번의 깊이를 넓힌 부분인데요. 격삼의 가장 큰 장점이 작화와 연출인 만큼 격삼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웹툰에서 이런 충격적인 작화와 연출을 가진 컷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이런 임팩트 있는 컷을 망가 패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잘 만든 망가
팬을 한 컷이 만화를 홍보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고 있다면 이 격기 3번의 역광 에피소드는 만화의 인지도를 본격적으로 폭발시킨 기념비적인 에피소드라는 점에서 최고의 명장면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웹툰들의 명장면을 알아보고 연출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 반응이 괜찮다면 다른 작품들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